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트랜스포머 강의를 하게 된 최명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네. 우선은 컨텐츠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전에 이제 RNN하고 RNN 실습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트랜스포머 시간에는 시퀀스 투 시퀀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복습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고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리고 어텐션 그리고 트랜스포머 이렇게 순서로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인 컨텐츠는 이렇게 리뷰에서 이제 NLP가 무엇이고 NLP를 표현하기 위해서 RNN, LSTM, GRU를 배웠는데 이게 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뭔지 그리고 이걸 RNN과 시퀀스 투 시퀀스를 섞었을 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RNN 기반의 모델과 합쳐졌을 때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나왔는데 그 어텐션 메커니즘이 뭔지 그리고 그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도를 마무리로 하고 네, 오늘 발표를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리뷰인데요. NLP라는 거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컴퓨터에 쏘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의 예시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감정 분석, 센티멘트 어널리시스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떤 리뷰가 있을 때 얘네가 뭐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아니면 중립적인 입장을 뜻하는지를 나타내는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본문 요약 봇이라는 서비스인데 이런 것처럼 어떤 긴 글이 있을 때 그거를 하나로 이제 요약해주는 토픽 애널리시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러너스에 뭐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챗봇이 있어요. 런디라고 챗봇이 있는데 이런 챗봇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뭐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파파고 아니면 뭐 챗 GPT 이런 것들이 다 이제 NLP를 사용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추럴 랭귀지 프로세싱, 그러니까 자연어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내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배웠었냐면 RNN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걸 배웠어요. RNN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인풋 벡터들만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니라 인풋 벡터들뿐만이 아니라 이전 스테이트에 히든 스테이트까지 이렇게 참조를 해가면서 어떤 시퀀스가 있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다루는데 굉장히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연두색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RNN 기본적인 RNN 바닐라 RNN이라고 하죠. 바닐라 RNN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바닐라 RNN이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폴겟 게이트 뭐 이런 다양한 게이트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장기 기억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LSTM이 개발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LSTM이 여러 가지 게이트가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파라미터가 많아지니까 게이트를 조금 줄여가지고 파라미터는 줄이면서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는 LSTM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GRU 모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RNN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를 보게 되면은 기존의 RNN 가지고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뭐 원투 매니, 매니 투 원, 매니 투 매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뭐 하나하나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서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뭐 원투 매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미지에 대한 벡터를 인풋으로 하나 넣어서 그 이미지에 알맞는 제목을 생성하는 식으로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 매니투원 같은 경우에는 감정 분석 아니면 스팸 분류기처럼 어떤 긴 글이 나왔을 때 얘네들을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태스크를 수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투매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긴 문장이 있을 때 그 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떤 품사를 뜻하는지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의 RNN 모델을 이용해서 어떤 결과를 출력하는 모델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었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개량을 시켜서 RNN 모델 두 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구성을 하는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거랑 섞은 거죠. 매니투원이랑 원투맨이랑 섞은 건데 이제 인코더에서는 어떤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 인풋 시퀀스를 어떤 하나의 요약하는 컨텍스트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고 디코더는 이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뭐
다른 적절한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용이 되냐 하면은 뭐 번역을 하는 데 사용이 되거나 텍스트를 요약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번역이나 텍스트 요약 같은 태스크들은 이제 인풋 시퀀스와 아웃풋 시퀀스의 길이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이러한 문제들을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서 해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이렇게 왼쪽 그림처럼 또 나타낼 수 있지만 오른쪽 그림처럼 또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게 되면 인코더에서 컨텍스트 벡터를 추출하게 되고 그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디코더에서 그의 인풋 시퀀스와 적절한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면은 우선은 인코더를 먼저 보시면 인코더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봤던 RNN 모델의 그림이죠. RNN 모델의 그림이어서 이런 나는 학생입니다. 이런 단어를 인풋 시퀀스로 넣게 되었을 때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게 하나하나 인풋으로 넣게 되면서 RNN 모델을 거치게 되고 그의 나는 학생입니다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컨텍스트 벡터를 가지고 디코더는 어떤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새로운 토큰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SOS 토큰과 EOS 토큰이죠. SOS 토큰은 이제 디코더가 문장의 생성을 시작을 한다라는 신호였죠. 그래서 스타트 오브 시퀀스 토큰이라 해서 이 SOS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부터 디코더에서 문장을 생성하는 걸 시작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엔드 오브 시퀀스 토큰이 나오게 되면은 이제 디코더가 문장을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 뭐 이제 디코더 끝내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SOS 토큰을 넣게 되고 그리고 그 인코더에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를 살짝 그 이전에 있었던 히든 셀에 있었던 정보를 가져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 SOS 토큰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가장 문장의 시작이 무엇일지를 댄스넷과 소프트맥스를 거쳐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I라는 다음에 나올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올 단어를 다시 디코더에 인풋으로 넣어줘서 I 다음에 뭐가 나올지 그리고 M이 나왔으면은 M 다음에 뭐가 나올지 이런 식으로 조금 오토 리그레시브 하다라고 하는데 오토 리그레시브 하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적절한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여기서 나왔던 게 아마 티처 폴싱 이런 거를 배웠었죠. 티처 폴싱을 해가지고 뭐 학습을 할 때에는 이런 다음 단어로 출력하는 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디코더의 인풋에는 그라운드 트루스만 넣어주는 그런 티처 폴싱을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는 학생입니다. 라는 문장이 인코더를 거쳐서 컨텍스트 벡터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스타트 오브 시퀀스 토큰과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인풋 시퀀스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풋 시퀀스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이런 요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 정보의 손실뿐만이 아니라 이 인풋 시퀀스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 걱정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데이터의 양과 파라미터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많이 쓰는 뭐 랭귀지 모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그냥 랭귀지 모델이라고 해서 LM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L자를 무조건 붙여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는 게 요즘 되게 AI에서 트렌드죠. 그 라지라는 거가 그냥 데이터가 엄청 많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런 데이터의 양을 엄청 많이 쓰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을 적절히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GPT-3에서 4로 이제 넘어갈 때 뭐 GPT-3에서도 뭐 몇 조개의 파라미터가 쓰였는데 4로 넘어가면서 몇십 조개가 쓰였다.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데이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도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컨텍스트 벡터의 벡터 사이즈는 물론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정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정해진 값으로 계속 인풋 시퀀스를 처리하기 때문에 인풋 시퀀스가 이 컨텍스트 벡터의 벡터 사이즈와 좀 적절한 길이, 좀 적절하게 잘 표현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풋 시퀀스가 너무 길어지게 된다면은 이 컨텍스트 벡터는 인풋 시퀀스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도 인풋 시퀀스가 너무 짧다면은 이 파라미터들을 충분히 학습을 시켰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양이 있을 텐데 너무 인풋 시퀀스가 짧다 보면은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컨텍스트 벡터가 잘 표현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뭐 이런 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해서 뭐 이런 긴 문장이 인풋 시퀀스로 들어가게 됐어요. 인코더는 이거를 잘 처리한다고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넘겨줬는데 디코더가 얘를 보기에는 뭐 데스랩 세션에 못 가서 뭐 진도가 많이 밀렸다는데 누가 피곤하다 했었더라?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특히 뭐 이런 시퀀스 모델, RNN 모델들은 이렇게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그 단어들을 입력으로 받기 때문에 뭐 앞에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잊혀질 수도 있겠죠. 뭐 물론 그거를 방지하려고 뒤에서부터 뭐 이거를 뭐 인풋 시퀀스를 거꾸로 해가지고 뭐 넣는 것도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좀 인풋 시퀀스가 너무 길거나 너무 짧아지면은 컨텍스트 벡터가 이거를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디코더는 잘 이제 문장을 적절한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의 솔루션으로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인풋 시퀀스를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을 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디코더에서 이게 단어를 다음에 나올 단어를 하나하나 예측할 때마다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참조하자는 아이디어가 이제 어텐션의 메인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계속 봐왔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오브 시퀀스 토큰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할 때 이러한 나는 학생입니다에서 나온 어떤 히든 벡터들이 있겠죠. 히든 벡터들을 참조해서 이 i를 우리가 내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i에서 m을 예측할 때 그리고 m에서 어를 예측할 때 어에서 스튜던트를 예측할 때 스튜던트에서 EOS 토큰을 예측할 때 이 과정에서 전부 다 이런 히든 벡터들 사용을 하자는 개념이 이제 어텐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디코더에서 어떤 단어를 예측하는 매 타임 스텝마다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참조하자라는 게 어텐션과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차이점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텐션을 할 때 뭐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참조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참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텐션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개념들을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텐션에서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쿼리, 키, 밸류 이 세 가지 개념입니다. 이 쿼리 같은 경우에는 뭐 SQL 같은 거 막 해보시면 막 쿼링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쿼리는 이제 질문을 의미합니다. 어떤 찾고자 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거를 찾기 위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키는 이제 키와 밸류는 그러니까 우리가 딕셔너리 자료 구조 할 때 키 밸류 페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랑 생각을 하면 됩니다. 키는 어떤 저장된 데이터를 찾고자 할 때 참조하는 값이고 밸류는 그 저장된 데이터,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쿼리 키 밸류가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가져와 봤어요. 우선은 이렇게 첫 번째로 키 밸류 페어가 존재합니다. 저는 이제 AI 분야랑 그 분야에서 뭐 대표적인 논문 이렇게 키 밸류 페어를 짝을 지었는데요. 만약에 이때 제가 쿼링을 합니다. 나 NLP 공부하고 싶다. NLP를 공부하고 싶다면은 이 쿼리와 여기 있는 키들을 이제 비교를 해야겠죠. 이걸 컴패리즌이라고 합니다. 이 컴패리즌을 하면서 내가 어떤 키에 집중을 할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나는 NLP를 공부하고 싶으니까 얘나 얘보다는 NLP에 집중을 해야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나는 얘는 0번 공부하면 되고 얘는 1 공부하고 얘는 0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파이널 밸류로서 이 밸류들의 곱하기 해서 더한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 NLP 공부하고 싶으니까 트랜스포머 공부해야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비슷한 예시로 쿼링으로 뭐 나 CV랑 여기 CV랑 NLP 공부할래라고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컴퓨터 비전에도 가중치를 줘야겠죠. NLP에도 가중치를 줘야 되고 렉시스에는 가중치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0.5, 0.5, 0 이런 식으로 가중치를 줘서 내가 4시간의 반은 레지넷을 공부하고 4시간의 반은 트랜스포머를 공부해야겠다가 이제 파이널 밸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퀄리티 밸류에 대해서. 사실 이퀄리티 밸류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어텐션에 대한 좀 직관적인 이해는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코딩을 할 때 막 이런 식으로 막 단어로서 우리가 이런 쿼리 키 밸류를 지정을 하지가 않잖아요. 쿼리 키 밸류는 다 이제 벡터들을 의미합니다. 쿼리 벡터가 있고 키 벡터가 있고 밸류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컴패리즌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은 우리가 쿼리 벡터가 있을 때 이 쿼리 벡터와 이 키 벡터들 간의 유사도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쿼리 벡터와 키 벡터의 유사도를 우선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유사도를 가지고 내가 그러면은 뭐 첫 번째 있는 K랑은 조금 더 많은 가중치를 주고 얘네한테는 좀 덜 가중치를 줘야겠다. 이거를 우리가 유사도를 통해서 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유사도를 정했으면은 그 유사도와 밸류를 곱해서 더함으로써 어떤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보면은 사실 제가 유사도라고 했는데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내적입니다. 내적의 값이 크면은 얘네 두 벡터는 비슷한 값을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의미하고 내적이 뭐 0에 수렴하거나 아니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이 두 벡터는 전혀 다른 벡터를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쿼리 벡터와 키 벡터가 있을 때 컴패리즌을 할 때 이 벡터를 내적을 해서 내적을 합니다, 우선. 근데 그냥 내적을 하면은 값이 너무 커지거나 값이 너무 작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이제 밸류에다가 곱해서 더할 거잖아요. 가중치들을. 근데 그 가중치들을 곱해서 더했을 때 이 밸류의 값들이 너무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중치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해가지고 총합이 1이 되도록 합니다. 그럼 이 5개가 총합이 1이 되고 어, 이 5개의 가중치가 밸류 벡터랑 곱해져서 더해지면은 얘는 그냥 웨이티드 에버리지랑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소프트맥스를 적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을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럼 쿼리 키 밸류 뭐 알겠는데 그럼 이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데? 라고가 이제 또 궁금해질 수 있어요. 궁금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쿼리 같은 경우에는 우선 어텐션이 제가 위에 써놨는데 디코더에서 단어를 출력할 때 인풋 시퀀스에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라고 적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코더가 항상 질문이 되는 거예요. 디코더가 질문이 돼서 가장 내가 관심 있는 인풋 시퀀스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쿼리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되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만 쓰면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이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거 없었죠. 원래 이런 거 없고 여기 컨텍스트 벡터 있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컨텍스트 벡터를 없애고 이런 컴패리즌 과정을 넣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RNN 모델을 거치면서 각각의 히든 벡터들이 출력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히든 벡터 나는에 대한 히든 벡터가 있고 학생에 대한 히든 벡터가 있고 입니다에 대한 히든 벡터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타트 토큰, SOS 토큰을 넣었을 때 나오는 히든 벡터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히든 벡터들과 요 히든 벡터, 그러니까 인코더의 히든 벡터들과 디코더의 히든 벡터가 이 컴패리즌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얘가 쿼리 벡터가 되는 거고 이 세 개가 키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컴패리즌은 뭐라고 했죠? 유사도를 계산을 한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 프로덕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H1 뭐 수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H1 트랜스포즈 S0, H2 트랜스포즈 S0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얘네들을 소프트맥스 취해서 이 알파 1, 알파 2, 알파 3 이렇게 세 가지 어텐션 스코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어텐션 스코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밸류 벡터의 곱해질 가중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중치죠. 그러면은 이제 밸류 벡터를 구해야 되는데 밸류 벡터가 또 뭐냐 하면은 그냥 이거랑 똑같이 씁니다. 키 벡터로 썼던 H1, H2, H3를 그냥 밸류 벡터로 똑같이 사용을 해요. 이 어텐션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는. 그래서 가중치를 구했으니까 각각의 밸류 벡터에 대한 가중치를 구했으니까 얘네들을 애그리게이션 하게 됩니다. 얘는 알파 1, 그러니까 알파 1은 지금 실수 값이죠. 우리가 소프트맥스를 취했으니까 실수, 실수고 이제 얘네만 이제 H1, H2, H3만 벡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파 1 H1 더하기 알파 2 H2, 알파 3 H3 하면은 어떤 새로운 벡터가 나오게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얘네들의 가중 평균이다. 어텐션 스코어를 가중치로 한 웨이티드 에버리지 오브 히든 벡터가 이제 어텐션 밸류로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어텐션 밸류도 어떤 벡터고 이 히든 벡터도 벡터인데 얘네들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네들을 컨캐터네이트 시킵니다. 이 벡터와 이 벡터를 컨캐터네이트 시켜가지고 뒤에 긴 벡터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 긴 벡터를 가지고 FC 레이어를 거쳐가지고 차원을 우리가 조금 적절하게 맞춰주고 그다음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계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이걸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그래서 i가 나왔으니까 i를 다시 인풋으로 넣어서 이 히든 벡터를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히든 벡터를 구할 때 얘는 이제 또 S0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든 벡터 구하면은 인코더의 히든 벡터들과 다 프로덕션 하고 소프트맥스 해서 알파 1, 알파 2, 알파 3 구하고 얘네들을 또 인코더의 히든 벡터와 가중 평균을 하게 됩니다. 알파 1 H1, 알파 2 H2, 알파 3 H3 곱해서 더한 다음에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면은 이 히든 벡터와 컨캐터네이트 시켜주고 덴스 레이어 거친 다음에 소프트맥스 취해서 i 다음에 m이란 단어가 가장 높은 확률로 나오겠구나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은 바로바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어텐션을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보셨다시피 아까는 제가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는데 그냥 차이점이 되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이거를 가지고 나는 학생입니다를 가지고 한 번에 어떤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서 얘로만 우리가 단어를 생성하는데 만들었는데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을 하는데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SOS 다음에 뭐가 나올지, I 다음에 뭐가 나올지, M 다음에 뭐가 나올지 예측할 때마다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정보를 쓰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그리고 훨씬 더 긴 시퀀스에서 잘 작동하는 어떤 번역 모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성능이 이거는 그 논문에서 가져온 그 실험 결과인데,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 뭐냐 그 어텐션 모듈을 사용을 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고 이 요점 이선이 이제 그겁니다. 그 뭐냐 RNN 모듈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X축이 센텐스 랭스인데 센텐스 랭스가 길어져도 얘는 네, 꾸준히 잘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이 RNN을 기반으로 한 모델은 점점 시퀀스 랭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번역에 대한 성능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텐션 메커니즘 우리가 적용해서 기계 번역에서 엄청 좋은 성능을 냈는데 그럼 어텐션 메커니즘이 그렇게 좋으면 어텐션만 쓰면 되지 않나?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냐면요. 이게 어텐션을 사용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인데 어찌 됐건 이런 RNN 모델들이 쓰입니다. 뭐 물론 얘네들은 LSTM이 될 수도 있고 GRU가 될 수도 있겠죠. 어떤 RNN 모듈들의 어텐션은 그냥 부수적인 방법으로만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RNN이란 게 되게 옛날 거고 RNN 자체도 어떤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가 있었잖아요. 긴 시퀀스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굳이 RNN 말고 그냥 우리가 좀 뭐 엄청 많이 바꿔가지고 RNN 그냥 없이 LSTM 없이 GRU 없이 어텐션만 사용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이제 트랜스포머입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예요. 너가 필요한 거는 어텐션이면 된다. 어텐션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어떤 리커런스 구조가 있었죠. 이전 단어에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히든 벡터를 뽑는데 이전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사용이 되었던 그런 리커런스 구조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구조를 사용하지 말고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어떤 모델 아키텍처를 구성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셀프 어텐션이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좋냐면은 원래 이제 시퀀스 모델을 다루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우리는 문장을 앞에서부터 읽으니까 앞에서부터 문장을 차례대로 넣어주면은 성능이 잘 나왔으니까 앞에서부터 무조건 그 센텐스를 넣어줘야 됐어요. 근데 얘는 그런 리커런스 구조가 없이 다 그냥 어텐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인풋 센텐스를 다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병렬화를 잘 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많은 연산을 할 수 있도록 병렬화에 좀 더 적합한 연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화가 더 좋기 때문에 어떤 컴퓨테이션 성능, 컴퓨테이션 에피션시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구조를 가지고 이제 기계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소타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포머는. 그러면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씩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선은 이전에 배웠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과 같이 트랜스포머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인풋 시퀀스를 인코더에 넣어서 인코더는 이제 디코더에 어떤 적절한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디코더는 그 적절하게 넘겨준 정보를 통해서 인풋 시퀀스에 맞는 아웃풋 시퀀스를 생성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그냥 그 전에 배웠던 모델들과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러한 이게 트랜스포머의 전체 아키텍처인데요. 이 아키텍처에서 인코더 부분은 이렇게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인코더라고 보시면 되고 연두색으로 칠한 부분이 어, 디코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 구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코더는 6개의 동일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회색 박스 안에 이 회색 박스 밖에 n 곱하기가 그려져 있죠. 이 n이 6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회색 블록이 6개가 반복이 된다. 이 6개가 반복이 돼야지 어떤 인코더가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 회색 박스가 6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 회색 박스 안에는 2개의 서브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와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이에요. 뭐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도 하고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고도 합니다.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뭐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우리가 좀 이따 볼 거고 이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우리가 그냥 평소에 아는 FC 레이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레지듀얼 부분이 있죠. 레지듀얼 썸 부분과 노멀라이제이션 부분이 각각의 서브 레이어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뭐 레지듀얼은 CNN 할 때 아마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 조금 더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조금 더 유연할 수 있게 해주는 조금 더 유용한 정보들을 잘 학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구조였죠. 그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같은 경우도 어떤 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수직으로 표현하면은 원래 있던 인풋 x와 서블레이어를 지나고 난 서블레이어 x가 더해지고 여기가 레지듀얼이죠. 이 레지듀얼 한 거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디코더인데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6개의 동일한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n 곱하기가 그려져 있는데 이게 6번 그냥 반복이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이제 각각의 레이어 이 하나의 회색 박스 안에는 인코더와는 다르게 3개의 서브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뭐 똑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멀티헤드 어텐션 over the output of the encoder stack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인코더 마지막 단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어텐션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뭐얘 인코더에서 나온 정보들만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 디코더에서도 이렇게 갈래가 하나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디코더에서 나온 갈래 하나와 인코더에서 나온 갈래 두 개를 사용을 해서 어텐션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추후에 나오겠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디코더 그러니까 쿼리로 사용을 하는 거는 디코더의 히든 벡터라 했었고 쿼리 키 밸류가 있는데 쿼리가 디코더의 히든 벡터고 키가 인코더의 히든 벡터고 밸류 벡터도 인코더의 히든 벡터였죠. 이거를 조금 그대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로 나오는 거는 하나는 키 벡터고 하나는 밸류 벡터고 그리고 디코더에서 나오게 되는 하나의 갈래는 쿼리 벡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지나고 나온 다음에 쿼리 벡터는 디코더에서 가져오고 키 벡터, 밸류 벡터는 인코더의 마지막 스택에서 가져온다.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 over the output of the encoder stack. 뭐 길게 쓰면 이렇고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그 다음에 위치하게 되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 FC 레이어가 존재하게 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서브 레이어 하나하나마다 레지듀얼 썸과 노멀라이제이션을 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이 있고 노멀라이제이션 텀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여기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 되어 있는데 노멀라이제이션에도 되게 종류가 많죠. 뭐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마 CNN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 하면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많이 쓰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거랑 조금만 다른데 어떤 식으로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배치 단위로 이렇게 인풋을 넣어주게 되잖아요. 배치 단위로 넣어주게 되면은 뭐 만약에 단어가 있으면 잠시만요. 뭐 I am student 이런 문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이 각 단어마다 어떤 벡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네들을 한 번에 이제 모델에 넣어주게 될 건데 만약에 배치 단위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된다면은 얘네들은 한 배치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게 됩니다. 배치로 하면은. 근데 사실 이것보다는 뭔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언어 모델을 다룬다. 우리가 언어를 다루기 때문에 언어 각각에 대해서 노멀라이제이션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겠죠. 그래서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이런 식으로 가로 방향으로 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게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별로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 이게 그냥 배치놈과 레이어놈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배치놈은 이제 뭐 CNN 이미지 처리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알려져 있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RNN 같은 시퀀스 데이터 처리하는데 조금 더 뭐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 게 국룰입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 모델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인코더가 총 6개 스택이 쌓여 있다 했으니까 인코더 1, 2, 3, 4, 5, 6이 있고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6개 스택이 쌓여 있다 했으니까 1, 2, 3, 4, 5, 6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더의 마지막 스택에서 디코더로 계속 다 화살표가 뻗어나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있었던 이것 때문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인코더에 있었던 키랑 밸류를 디코더에 넘겨주고 넘겨줘서 이렇게 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가 뻗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런 식으로 아키텍처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셀프 어텐션이 있었죠. 그리고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자, 하나씩 보면서 하면은 셀프 어텐션 여기 있고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여기 있고 그리고 임베딩과 소프트맥스가 있습니다. 임베딩은 여기 있고 소프트맥스는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좀 배우게 될 거고 셀프 어텐션에는 이제
아마 제가 이건 수정되지 않은 버전이라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도 아마 제가 써놨을 거예요. 셀프 어텐션은 이 하나를 배워가지고 그냥 하나 배우면은 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다 쉽게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의 부수적으로 이렇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를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지금까지는 이제 모델의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했고 어 우리가 뭐에 대해 공부할지에 대해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게 될 건데 이제 끊을 타이밍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한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전까지 나왔던 거에서 질문을 한번 받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혹시 우선은 질문 하나 들어왔던 게 뭐였냐면 어 이런 인코더 디코더가 6개라고 되어 있는데 6개 큰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되어 있었는 그거가 질문으로 첫 번째로 들어왔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논문을 찾아보니까 6개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아서 6개라고 했다고 합니다. 따로 뭐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런 트랜스포머나 랭귀지 모델 아니면 뭐 VIT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모델의 크기별로 사이즈를 좀 기재해 놓는 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레이어를 좀 늘려서 뭐 예를 들면 뭐 VIT가 있으면은 얘가 뭐 라지 모델도 있고 뭐 휴즈 모델도 있고 타이니 모델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모델의 크기별로 사이즈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각자 컴퓨테이션 상황에 맞게끔 사용을 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이니 모델, 라지 모델, 휴즈 모델 이런 거에 따라서 레이어의 개수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나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서? 네. 이거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은 그러니까 어텐션의 쿼리 키 밸류가 있고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냐면 쿼리가 질문이니까 이 질문에 맞는 키를 먼저 찾아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키를 찾는 과정이 이 컴패리즌 과정입니다. 그래서 Q와 그러니까 키 벡터가 여러 개 있고 밸류 벡터가 여러 개 있고 쿼리 벡터 하나에 대해서 어떤 키 벡터가 제일 잘 맞을까? 어떤 키 벡터가 이 쿼리 벡터와 가장 유사도가 높을까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쿼리 벡터와 키 벡터는 다 아, 계속 벡터라고 하죠. 제가 벡터라고 했으니까 이 벡터 간의 유사도를 구하는 거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 프로덕션입니다. 왜냐면 그냥 내적을 생각하시면 내적이 크면 클수록 유사하다. 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얘 두 벡터 간의 그거는 다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벡터의 성질이니까 그 벡터 간의 다 프로덕트를 통해서 당연히 다 프로덕트가 높으면은 그 쿼리의 키가 잘 맞는다는 거겠죠. 잘 적절하게 잘 비슷하다? 비슷하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쿼리랑 키랑 잘 맞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키 벡터에 대해서 다 프로덕션을 해줘요. 그래서 이 프로덕션 한 결과를 가지고 밸류 벡터에다가 우리가 곱해서 더해줄 건데, 그러니까 가중치로 이걸 쓸 건데, 가중치로 쓸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밸류 벡터가 있으면은 이 밸류 벡터를 너무 크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작게 해도 안 되고, 크기를 유지를 좀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게 평균이었죠. 5개를 평균을 내는데 이 닷 프로덕션의 결과를 가중치로 사용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평균을 내려면은 가중치의 합이 다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함수 중에 어떤 엄청 뭐 다양한 값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합을 1로 만들어주는 어떤 확률 값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좋은 펑션이 소프트맥스입니다. 그래서 이 닷 프로덕션을 한 결과에다가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얘네들을 각각의 밸류 벡터의 가중치로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가 다 똑같이 K인데 K1, K2, K3, K4, K5 밸류도 V1, V2, V3, V4, V5 얘네들이 짝인 거예요. 키 밸류들이. 그래서 쿼리와 K1부터 5까지의 다 프로덕션을 소프트맥스 한 것과 밸류 벡터들을 웨이티드 썸을 한다. 웨이티드 썸을 하면은 그게 웨이티드 에버리지가 된다.
이거였습니다. 되나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없으면 네, 이제 트랜스포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울 것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배울 거고, 이 셀프 어텐션의 종류에는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그리고 마스크드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울 거고, 그 임베딩과 소프트맥스에 대해 배울 거고, 마지막으로는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자꾸 셀프를 붙이냐, 어텐션에다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어텐션과 이제 우리가 배울 셀프 어텐션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그 차이점을 알고 가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텐션, 이거는 제가 뒤에 있던 슬라이드 그냥 앞에 있던 슬라이드 가져온 건데, 어텐션이 무엇이었냐면 디코더에서 단어를 출력할 때 인풋 시퀀스에 어디에 집중을 할 것인가를 어텐션으로 우리가 본다 했어요. 이 말인즉슨 디코더와 인코더 사이에 관계를 어텐션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관계를 뜻하는 거예요, 얘는. 네,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셀프예요. 문장 하나에서 어텐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 셀프 어텐션은 그러면 한 문장 내에서 어텐션을 하는 거니까 둘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한 문장 내에서 각 단어들 간의 관계를 뜻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versus 나와 있는데 이 왼쪽이 이제 위에 있던 어텐션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어텐션을 보자면 디코더에서 우리 이게 인코더죠. 이게 인코더에서 나온 단어들이고 이게 디코더에서 나온 단어들인데 디코더의 카페가 인코더의 뭐와 가장 연관이 있을까? 이거를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어텐션에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디코더와 인코더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포착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 카페니까 카페에 가장 큰 유사도가 있을 거고 가장 큰 연관이 있을 거고 거기라는 대명사에 또 큰 연관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셀프 어텐션은 이 오른쪽처럼 어제 카페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이 문장 내에서 어텐션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카페라는 단어가 이 문장 내에서 어떤 단어와 가장 연관이 있을까를 보게 된다면 당연히 카페를 대명 카페를 표현해주는 거기라는 대명사에 가장 연관이 크겠죠. 그래서 여기 또 뭐 굵은 줄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텐션은 인코더와 디코더 사이의 문장 간의 관계, 문장 내 단어들이 인코더 디코더 사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함이었고, 셀프 어텐션은 한 문장 내에서 각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가장 연관이 있을까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쿼리키 밸류를 구할 때도 조금 구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요. 쿼리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고 키와 밸류는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셀프 어텐션은 계속 똑같이 말하지만 한 문장 내에서 어텐션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인풋 벡터에서 쿼리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쿼리 벡터를 구하고요. 인풋 벡터에다가 키 매트릭스를 곱해서 키 벡터가 나오고 인풋 벡터에다가 밸류 매트릭스를 곱해서 밸류 벡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다 인풋 벡터에서 쿼리 키 밸류 벡터들이 다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뭐 자꾸 뭐 쿼리가 뭐 쿼리 저 뭐라 했죠? 네. 쿼리 키 밸류가 인풋 벡터에다가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만들어진다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가 뭔 소린지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저도 잘 몰랐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림으로 보면은 조금 더 편해서 네, 이걸로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선은 어떤 인풋 단어가 있으면은 그 단어는 컴퓨터가 계산을 하지 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걸 임베딩을 시켜줘야겠죠. 숫자로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우선 인풋 워드를 임베딩을 해줍니다. 이 D 모델은 510이라는 건 그냥 그 논문에서 사용한 차원이어서 그냥 써놨고요. 어쨌든 특정 차원에다가 어떤 인풋 워드를 임베딩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스튜던트라는 단어를 지금 이건 4차원의 벡터로 표현을 해놨죠. 임베딩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 쿼리 키 밸류는 뭐냐? 얘네들을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를 곱해서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어, 근데 말 그대로 이런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여기 웨이트 Q, 웨이트 K, 웨이트 V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스튜던트와 각각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곱해가지고 스튜던트에 대한 쿼리 벡터가 나오고 스튜던트에 대한 K 벡터가 나오고 키 벡터가 나오고 스튜던트에 대한 밸류 벡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제가 트랜스포머 공부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을 위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거는 그래 그럼 뭐 스튜던트를 어떻게 뭐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쿼리 키 밸류 만드는 거 이해했어.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AI라는 거는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건데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가 뭐냐가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뭘 학습을 시킬 거냐? 뭐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냐? 뭐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라면 이 W들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들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적절한 쿼리가 나오도록, 적절한 키가 나오도록, 적절한 밸류가 나오도록. 물론 이 임베딩 벡터들도 러너블 합니다. 트레이너블 하고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라는 인풋 워드가 있을 때 얘네들을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로 만드는 과정은 이런 식으로 쿼리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키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를 각각 이렇게 구해가지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각각의 이제 벡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 이전에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쿼리 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쿼리 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우리가 아까 봤던 다 프로덕션이랑 똑같은 거죠. 다 프로덕션이 벡터에서 있는 거라면은 쿼리 키는 이제 뭐 매트릭스니까 얘네들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스케일링 과정을 거치게 되고 뭐 마스크는 옵셔널이고 좀 이따 나올 거니까 빼주고요. 그다음에 소프트맥스 취해서 각각의 이제 웨이트 어텐션 스코어였죠. 각각의 가중치를 만들어주고 이 각각의 가중치를 만들어주면은 밸류랑 곱해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구한다.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제가 뭐 이렇게 다 X는 이제 임베딩한 벡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임베딩한 것들과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 그리고 각각의 결과로서 나오는 쿼리 키 밸류 벡터들의 차원을 다 적어놓은 이유는 그냥 뭐 얘네들이 이런 계산을 어텐션을 이제 수식으로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런 수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이 차원의 표시가 되냐 저는 그러니까 행렬 공부하면서 이런 차원에 좀 빗대서 공부하면은 가장 이해가 쉽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혹시나 이해 편하실까. 근데 지금 제가 든 예시는 되게 좀 비현실적인 예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스튜던트 하나만 처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현실적인 예시로 들고 오면은 오, 네, 여기 있다. I am a student라는 문장이 있을 때 얘네들 각각은 각각의 단어마다 각각의 임베딩 벡터들이 있어요. I는 이런 가로로 보시면 돼요. I는 이렇게 가로로 4차원의 벡터, M은 4차원의 벡터, 어는 4차원의 벡터, 스튜던트는 4차원의 벡터. 그래서 이 워드 임베딩의 결과는 아까 제가 이게 옛날 PPT여서 차원이 안 나와 있는데 시퀀스 랭스 곱하기 D 모델 이런 식으로 우리가 행렬로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뭐 4개 4개여서 보기 편하지만 실제로는 D 모델이 510이고요. 시퀀스 랭스는 뭐 32 뭐 이 정도로 많이 쓰고 이런 쿼리에서 사용하는 지금도 웨이트 매트릭스는 지금 D 모델 곱하기 DK 이런 식으로 아마 제가 써놨을 텐데 이 DK도 거의 막 512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 편하지만 실제로 얘네들이 어떻게 굴러갈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부러 써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I am a 모델, I am a student라는 네 가지 단어에 대한 워드 임베딩이 있을 때 얘네들 각각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랑 곱하기를 해줍니다. 곱하기를 해주면은 i에 대해서 원래는 4차원의 벡터가 있었는데 쿼리 벡터로 2차원의 벡터가 나왔죠. m에 대해서도 2차원의 벡터가 나오고 어에 대해서도 2차원, 스튜던트에 대해서도 2차원 벡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퀀스 랭스 곱하기 DK라는 매트릭스 차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키도 똑같고 밸류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뭘 해야 된다고 했었냐면 우리가 쿼리랑 키랑 다 프로덕션을 해가지고 얘네들 사이의 유사도를 구한다 했잖아요. 이거를 매트릭스 연산으로 보면은 그냥 QK 트랜스포즈예요. 왜냐면은 i에 대해서 어, 어, 잠 죄송합니다. 그 i에 대해서 어떤 유사도를 구하고 싶으면은 i에 대한 벡터랑 i에 대한 키, m에 대한 키, 어에 대한 키, 스튜던트에 대한 키 곱하면 되니까요. 그러면은 얘네들끼리 다 곱해져 가지고 이러한 웨이트 스코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텐션 스코어가. 왜냐면 얘네들 곱했을 때 여기로 다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i와 i 간의 연관도, i와 m과의 연관도, i와 어의 연관도, i와 스튜던트의 연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QK 트랜스포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QK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어텐션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우리가 그냥 밸류에다가 곱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스케일링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케일링에 대한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나오게 되고요. 어쨌든 이 어텐션 스코어에다가 이 밸류 벡터를 곱해가지고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시를 제가 가져왔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숫자로 우리가 좀 보면은 더 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thinking이랑 machines라는 단어가 있어요. 얘네들을 임베딩 시키면 thinking도 4차원짜리 벡터로 임베딩을 시켰고 머신도 4차원짜리 벡터로 임베딩을 시켰어요. 이때 쿼리 매트릭스를 곱했더니 이제 thinking에 대한 쿼리 벡터는 3차원, 머신에 대한 쿼리 벡터도 3차원, 키도 3차원, 밸류도 3차원. 이런 식으로 쿼리 키 밸류 벡터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죠? 쿼리와 키 간의 다 프로덕션,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띵킹과 머신 사이에 그 벡터들 간의 쿼리 키 사이에 연관도가 얼마나 높은지 봐야 돼요. 어떻게 보냐면 띵킹의 쿼리와 띵킹의 키를 곱해서 Q1, K1을 곱하면 되고 띵킹과 머신 간의 그 관계를 보기 위해서는 띵킹의 쿼리와 머신의 키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Q1, K1은 112, Q1, K2는 96. 각각의 다 프로덕션의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링을 해주게 되고요. 이 스케일링한 결과를 우리가 그냥 사용하면은 그냥 사용해서 막 여기다가 곱하기 V 해서 더해버리면은 V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밸류 벡터가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게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얘네들 합이 1이죠. 1이니까 바로 V1 곱하고 V1 곱해서 V2 곱해서 더해주면은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요. 다 그냥 똑같아요. 그냥 똑같은 건데 그냥 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i에 대한 쿼리 벡터가 있고 I am a student에 대한 키 벡터들이 각각 있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프로덕션 해야겠죠. 곱했더니 얘는 128. i와 i 곱했더니 128, I am 곱했더니 32, 곱했더니 32, I student 곱했더니 128. 이렇게 다 프로덕션의 결과가 나오면은 얘를 스케일링 해주더니 16, 4, 4, 16 나왔고 얘네들 소프트맥스 해주니까 0.4, 0.1, 0.1, 0.4 됐고 여기서 뭐 어텐션 디스트리뷰션이라 되어 있는데 어텐션 스코어랑 똑같은 말입니다. 각각의 어텐션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이 어텐션 스코어와 이 밸류 벡터들을 곱해서 다 더해주면은 이렇게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를 가져왔어요. 아까 나왔던 예시 문장인데 어제 카페를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이런 문장이 있을 때 나는 이제 카페를에 대한 이제 다른 단어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고 싶어요. 이 카페를이 다른 어떤 단어들과 더 연관이 큰지를 보고 싶어서 이 쿼리 카페를에 대한 쿼리 벡터와 어제 카페를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각각에 대한 키 벡터를 더 프로덕션 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까지 취해 준 거예요. 스케일링하고. 그랬더니 0.1, 0.2, 0.1, 0.4, 0.1, 0.1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웨이트가 나왔으니까 어텐션 스코어가 나왔으니까 얘네를 곱하고 다 더해주면은 어텐션 카페를에 대한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조금 더 셀프 어텐션이 왜 자기 상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자기 내에서 상관관계를 알 수 있느냐, 상관관계를 이제 어, 왜 상관관계를 나타내냐면 뭐 이건 제가 물론 가져온 예시지만 카페를이라 하면은 어떤 단어와 가장 연관도가 커야 될까요? 그러면은 카페와 거기에 연관도가 많아야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둘 다 카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냐면요. 이 카페를에 대한 쿼리가 나왔으면은 얘네들을 지칭해주는 카페를 거기 얘네들 간의 유사도를 큰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얘네들 유사도를 크게 해줘서 이 거기 카페를에 대한 밸류를 많이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최종적인 어텐션 밸류를 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 한 문장 내에서 각 단어가 어떤 단어와 더 연관성이 있을까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왜까지 했을 때 질문이 있을까요?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네. 왜냐면 어, 음, 어, 이게 카페를에 대한 밸류를 구하는 과정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를이 거기와 카페를에만 연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은 카페 언제 갔는데? 어제. 카페 뭐가 많던데? 사람. 그러니까 이 카페를이 얘랑 얘의 가장 연관이 많아야 되는 건 맞지만 얘네들도 조금씩은 있어야 되는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가중치로서 얘네들을 곱해서 다 더한 걸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뭐 얘네들이 다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거기라는 밸류 벡터가 가장 잘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카페르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네들 이런 웨이트를 고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제가 카페르에 대한 어텐션 밸류를 구하는 과정을 예시로 들어서 그런데 만약에 사람에 대한 어텐션 밸류를 구하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과 카페를 갔었어. 거기 사람 많더라. 얘네들을 다 프로덕션 해주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면 되겠죠. 그럼 뭐 웨이트가 나올 거예요. 뭐 웨이트가 얘네처럼 나오진 않겠지만 사람이라면 뭐가 제일 많을까요? 아마 뭐 0.3, 0.4, 다 0.1, 0.1, 0.05, 0.5, 0.05 뭐 이렇게 나왔다 칠게요. 이렇게 나왔으면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연관이 많은 게 많더라랑 사람이 가장 이제 연관이 많은 단어였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한 밸류를 더 많이 주겠다는 거죠. 가중치를 줌으로써.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없는 걸로 이해하고 언제든지 질문해 주셔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손 들고 말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부수적인 얘기예요. 왜 디멘션으로 스케일링을 해줄까? 왜냐면 어텐션이 시기 이거잖아요. 어텐션 시기.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어텐션에서는 뭐 스케일링이라는 과정을 따로 막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왜 루트 디케이로 스케일링을 해줄까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문장은 그냥 지워주시고요. 그러니까 DK가 조금 커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뭐라 했었죠? 쿼리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 쿼리에 대한 키 매트릭스, 쿼리에 대한 밸류 매트릭스. 총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트레이너블 파라미터였어요. 자, 근데 우리가 파라미터를 학습할 때 초기화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주잖아요. 이때 무슨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할까요? 뭐, 이것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이런 다양한 이니셜라이제이션 방법이 있지만 가장 나이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정규 분포로 얘네들을 이니셜라이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처음에는 어 그 뭐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 정규 분포로 초기화가 됐지만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QK 트랜스포즈 여기서는 그냥 뭐 Q 트랜스포즈 K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냥 프로덕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이렇게 각각에 있는 원소들이 이렇게 곱해지잖아요. 곱해져서 더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얘랑 그 노말 그 뭐야 얘랑 곱했을 때 분산은 1이에요. 왜냐면 둘 다 1이었으니까. 얘랑 곱해도 1이에요. 얘랑 곱해도 1이에요. 얘랑 곱해도 1이에요. 근데 얘네들을 그럼 다 더하게 되면은 분산은 더하기에는 분산은 어, 커지겠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뭔 말을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Q와 K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은 값으로 이렇게 정규화를 해줬는데 얘네들을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얘네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곱하고 더해주니까.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세요. DK예요, DK. 그러니까 막 뭐 512, 막 이런 512개만큼 막 더해요. 512개만큼 곱하고 더하고 해요. 그럼 처음에 얘네들 값이 뭐 0.1, 다 0.1이라 쳐도 얘네들끼리 더하면 0.01이 곱하면 0.01인데 512번 더하면 5.12, 0.1에서 5.12로 확 커졌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그 멀티플리케이션 과정이 반복이 되면 반복이 될수록 얘네들 원소의 값은 원래는 작았는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점점 커진다는 거에 또 의미는 뭐냐면 얘네는 양수의 방향으로 커졌는데 0.1이 있으면 마이너스 0.1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끼리 곱해가지고 512번 곱해주면 마이너스 5.12가 돼요. 자, 그럼 문제가 뭐가 되냐면 얘네들 사이는 원래 0.2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근데 얘네들 사이는 10.24만큼 차이가 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처음에는 0과 1인 정규 분포로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줬지만 QK 트랜스포즈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0,DK라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그러니까 분산이 1에서 DK만큼 커지게 됩니다. 그럼 이게 또 뭐가 문제가 되냐면 큰 값은 너무 크고 작은 값은 너무 작아지게 돼요. 특히 소프트맥스를 취했을 때. 이거에 대한 예시가 여기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10과 1이라는 값이 있어요. 얘네들은 둘 사이에 그 값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분산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0과 1은. 분산이 큰 애들은 익스포넨셜을 취해주면은 익스포넨셜 10은 2만이 넘고요. 익스포넨셜 1은 2.718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소프트맥스를 취하게 되면은 얘네들 더해가지고 이걸로 그러니까 이거를 얘네들 더한 걸로 나눠주면은 0.9999 0.0001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얘에 대해서도 조금 그레디언트를 나눠줘야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나눠주고 싶은데 가중치가 너무 적어버리니까 이 1에 대해서는 학습이 하나도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베니싱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스케일링을 만약에 해줬다 쳐볼게요. 10과 1에서 10씩 나눠줬어요. 그래서 1과 0.1이 됐어요. 1과 0.1이 되면은 익스포넨셜을 취했을 때 2.718, 1.105가 돼가지고 얘네들을 소프트맥스 취하게 되면은 0.711, 0.289 둘 다 유의미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유의미한 값을 가지니까 1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고 0.1에 대해서는 그것보단 덜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케일링을 해주지 않으면은 얘에 대해서 이 원소에 대해서 이 벡터에 대해서는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돼서
그레디언트 베니싱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스케일링을 해줘서 분산을 작게 해줘서 좀 이 가중치가 유의미하게 해주기 때문에 0.1에 대해서는 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할 때 조금 더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컨셉에서 네, 스케일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뭐 결국에 그냥 이건 다 부수적인 얘기였고 왜 스케일링 해주냐 그레디언트 베니싱 막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예시에서는 지금 두 개의 원소로밖에 제가 소프트맥스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개 뭐 별거 있나 할 텐데 뭐 실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다뤄야 할 단어들은 되게 많잖아요. 다뤄야 할 단어들이 되게 많은데 뭐 I am a student만 하더라도 네 개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데 뭐 하나가 크기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만약에 I에 대해서만 값이 너무 커져 버리면 am a student 이 세 개에 대해서는 학습이 하나도 안 되게 돼 버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셀프 어텐션에 대해 배웠으니까 제가 셀프 어텐션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었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있었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럼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예요. 이거는 어떤 컨셉이냐면 같은 거를 다양한 시각에서 보자라는 의미입니다. 이거 제가 여기 케르베로스를 한 마리 갖다 놨죠. 그러니까 머리 세 개 달리면은 하나를 보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더 넓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만든 게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씩 잘라가지고 헤드를 나눠가지고 각각의 헤드가 독자적으로 셀프 어텐션 계산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면 장점이 뭐냐? 여기 플러스 1에 나와 있죠. 뭐, 뭐 그냥 네, 뭐 다양한 뭐 하나의 문장에 대해서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니면 어떤 수거를 우리가 뭐 어떤 긴 하나의 뜻을 이루는 수거가 있을 때 그 수거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뭐 GPU 병렬화의 장점도 있다고 해요. 어쨌든 네, 같은 것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자라는 의미에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연산이 되게 되냐면 음, I am a student라는 예시가 또 나왔어요. 얘네들이 워드 임베딩한 워드 매트릭스가 있고 이 쿼리 매트릭스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은 쿼리 매트릭스가 이 쿼리 키 밸류 한꺼번에 다 있죠. 그리고 얘는 0, 1, 여기 앞에는 뭐 2 쭉쭉쭉 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얘네들을 가지고 어텐션을 계산을 해가지고 어떤 A0라는 어텐션 밸류를 하나 얻게 되고 이 첫 번째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쿼리 키 밸류를 사용을 해가지고 A1이라는 또 새로운 어텐션 밸류를 얻게 되고 그러니까 헤드의 개수만큼 이런 어텐션 밸류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여러 가지 헤드를 가진 그넘 헤드의 개수만큼 생긴 어텐션 밸류들을 이렇게 다 컨캐터네이트 시켜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D 모델이라는 차원에다가 어, 뭐 리니어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차원을 좀 줄여주는 거예요. 차원을 우리가 편하게 다룰 수 있는 만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W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웨이트 매트릭스죠.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네, 다양한 그러니까 멀티 헤드를 가지고 여러 개의 어텐션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여러 개의 어텐션 값들이 나온 걸 가지고 어떻게 또 새로 이렇게 어, 총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뽑아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를 보게 되면요. 자, 메이킹을 보시면 여기 제가 새로 나온 PPT에는 살짝 그 형광펜처럼 해놨을 텐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making more difficult라는 수거가 있죠. 뭘 더 어렵게 만든다. 이런 수거가 있는데 음, 어떤 헤드, 그러니까 이 색깔이 다른 거는 각각의 다른 헤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는 갈색이고, 어떤 건 회색이고, 어떤 건 분홍색이죠. 그러니까 어떤 헤드에서는 메이킹이 2009와 연관이 더 많이 되어 있고, 어떤 헤드에서는 올해 더 많이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헤드에서는
difficult란 해즈, difficult란 단어와 더 연관이 있다라고 포착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다양한, 그러니까 메이킹에서 필요한 연관이 있다고 필요한 단어들은 more, difficult, making 이 세 가지인데 각각의 해즈가 다른 거를 봄으로써 얘네들을 합쳤을 때 이제 making more difficult가 하나의 수거로서의 연관을 뭐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비슷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원래 단어가 더 low will never be perfect, but its application 뭐 짜라락인데 it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 low겠죠? low도 있을 거고 어쨌든 간에 그 법의 뭐 적용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니까 적용에도 연관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해즈는 low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가 봤고 어떤 해즈는 어플리케이션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봐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즈가 다른 거를 보는데 이 다른 걸 보는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해즈를 가져감으로써. 네, 이것도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뭘 보면은 좋을까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림이냐면 얘가 이제 다른 헤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헤드가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와 더 연관이 있다를 본 거예요. 뭐 이 B를 한번 볼게요. 이 B를 한번 보면은 이 주어가 로우니까 얘는 로우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주어와 어떤 이걸 뭐라 하죠? 주어와 비동사의 관계를 이 헤드는 포착을 했고 다른 헤드는 B와 퍼펙트 어떤 뭐 뭐라 하냐 이거는 형용사? 네, 뭐 이런 관계를 포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헤드들은 다른 거를 포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른 것들을 포착을 하는 거를 아까 봤던 컨캐터네이트를 해가지고 이 웨이트 O를 통해서 우리가 묶어줄 수 있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 이런 거를 네, 멀티헤드 어텐션으로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인코더에 있는 셀프 어텐션들을 우리가 다 봤어요. 인코더에 있었던 거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인데 얘네들은 모든 쿼리, 밸류가 인코더의 이전 레이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 레이어라는 거는 그냥 인코더의 레이어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전 빼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코더에서 나온 키 쿼리 밸류를 사용을 해서 셀프 어텐션을 한다. 근데 그냥 셀프 어텐션 하는 게 아니라 멀티 헤즈를 가지고 우리가 셀프 어텐션을 한다라는 게 이제 멀티 헤드 셀프 인코더에서 사용했던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었고요. 네, 여기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디코더에서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나와요.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은 뭐냐면 음 아까도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 게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여기서 위만 봐도 얘도 미싱이랑 많이 연관돼 있는데 얘도 미싱이랑 많이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해즈를 가진다 해서 얘네들이 무조건 다른 시각을 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중의적인 의미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있다면은 그것들을 이제 멀티 헤즈가 가져갈 수 있다. 멀티 헤즈를 가져감으로써 그런 것들을 포착할 수 있다는 게 네, 메인 아이디어. 네. 그러니까 똑같은 거를 볼 수 있어요. 무조건 다른 거를 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그냥 어쨌든 블랙박스로서 학습이 되는 거니까 네. 이상하게 학습이 될 수도 있겠죠. 잘못하면. 네. 네,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나오는데 이게 왜 쓰이냐를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거는 세퀀스 투 시퀀스에서도 이어지는 맥락인데 디코더는 이제 적절한 아웃풋 시퀀스를 하나하나 생성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생성을 해나갈 때 항상 앞에서부터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SOS 토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차례차례 우리가 예측을 하다가 마지막에 EOS 토큰으로 디코더의 그거 수행을 끝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디코더가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 때 처음부터 차례차례 만들어야 되는데 차례차례 만들 때
만약에 음, 나는 학생입니다를 I am a student로 바꾸고 싶은데 만약에 I에서 M을 이제 예측하는 단계에 있다고 쳐볼게요. 이때 a student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전에 있었던 정보들만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단어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스튜던트는 우리가 고려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튜던트를 만약 고려하게 되면 이건 치팅이겠죠. 우리가 실제로 단어를 만들 때 이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고 만드는 게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오토리그레시브 프로퍼티,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아웃풋 시퀀스를 만들어내는 성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그럼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때 벡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음의 무한대로 설정해서 소프트맥스 계산 후에 어텐션 웨이트를 0으로 만들어 준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 어텐션 여기 나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 음 그러니까 1, 2, 3는 그냥 앞에서부터 1, 2, 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디코더에서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할 때 Q와 K 트랜스포즈를 곱해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Q1, K1 트랜스포즈, Q1, K2 트랜스포즈, Q1, K3 트랜스포즈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어텐션 웨이트인데 첫 번째 단어는 이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몰라야 되니까 두 번째 나올 단어를 이 마지막에 나올 단어를 몰라야 되니까 얘네들을 이제 마스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어떤 값이 있을 텐데 얘네들을 다 음의 무한대로 만들어줍니다. 이 음의 무한대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우리가 어차피 소프트맥스 취할 거니까 이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음의 무한대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냥 웨이츠가 다 0이 돼버리니까 얘네들에 대한 밸류 벡터는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앞에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올 단어를 모르고 우리가 예측을 할 거다. 이게 그냥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 있었죠. 사실 얘는 제가 아까 잘못 말했는데 셀프 어텐션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왜냐면은 디코더에 있었던 쿼리를 사용을 하고 인코더에 있었던 키와 밸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셀프 어텐션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있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에서 사용을 했던 어텐션 모델 같이 쿼리는 이전 디코더 레이어에서 나오고 키 밸류는 인코더의 값을 사용을 해서 어텐션을 연산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디코더가 인풋 시퀀스의 정보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논문에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어텐션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냐면 아까 처음에 아키텍처를 말씀드릴 때 화살표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화살표, 디코더에서 나온 화살표는 쿼리를 의미하게 되고 인코더에서 나온 화살표는 하나는 키벡터, 하나는 밸류 벡터를 의미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키와 밸류는 뭐 다섯 번째 인코더, 네 번째 인코더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마지막 스택에 있는 키와 밸류 벡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런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취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텐션은 다 봤어요. 어텐션 다 봤으니까 이제 사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냥 부수적인 부분들만 이제 좀 살펴볼 거예요. 어, 우선은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포인트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죠. 그냥 포인트 와이즈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이것도 전 슬라이드, 그러니까 옛날에 만든 슬라이드여서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찾아보니까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 나온 각각의 헤즈에 대한 정보를 잘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아키텍처는 원래 이게 512짜리 차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512짜리 차원을 2048로 늘려주고 그다음에 맥스 0, 이거 렐루죠. 렐루 취해준 다음에 512 차원으로 다시 줄여져 가지고 네, 512 차원으로 결국 나오게 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뭐 인베딩과 소프트맥스는 그냥 말 그대로 인베딩과 소프트맥스예요. 인베딩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의미하고요. 뭐 여기서는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라고
썼다고 하는데 이게 인코딩 방법에도 뭐 바이트 페어 인코딩이 있고 워드 피스 인코딩이었나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그냥 관심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인코딩을 한 다음에 임베딩을 시킨다. 뭐 소프트맥스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소프트맥스입니다. 이 리니어 연산이 있는 이유는 요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D 512 차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마지막에 소프트맥스를 취할 때는 각각의 워즈에 대한 소프트맥스를 해줘야 되잖아요. 각각의 워즈가 나올 확률에 대한 확률 값을 뽑기 위해서 소프트맥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워드 개수만큼 이렇게 차원을 512에서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벡터로 좀 표시를 해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뭐 네.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로 예측한 단어를 통해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한다. 근데 이건 조금 저도 신기한 부분인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 인풋 임베딩에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인풋 임베딩, 아웃풋 임베딩에서 사용하는 웨이트와 이 리니어와 소프트맥스에서 사용하는 웨이트를 똑같은 거를 서로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뭐 이렇게 했더니 학습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뭐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땐 셀프 어텐션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RNN이나 GRU, LSTM 이런 시퀀스 모델만을 다루는 모델들은 시퀀스 별로 네트워크를 통과해요. 그러니까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인풋 시퀀스가 있으면 나는 먼저 넣고 학생 그 다음에 넣고 입니다를 마지막에 넣어서 그 순서를 고려를 이미 해줍니다. 근데 이 어텐션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리커런스를 다 없앴어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다 넣고 봐요. 근데 사실 문장이라는 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순서를 어떻게 고려를 시켜줄 것이냐, 그 순서를 어떻게 우리가 정보를 부여할 것이냐가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셀프 어텐션은 순서 정보가 없어요. 그냥 단지 단어와 단어의 코릴레이션을 설명하는 역할만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나는 학생입니다라면 나는 학생입니다 각각이 어떤 워드 임베딩이 있을 텐데 얘네들에다가 어떤 뭐 상대적인 정보, 상대적인 위치 정보, 아니 뭐 절대적인 위치 정보를 부여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사인 코사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했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거는 그냥 제가 신기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VIT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새로운 트랜스포머 구조를 응용을 해가지고 이미지 부분에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 포지셔널 인코딩이 VIT에서 전체 파라미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5%에 불과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0.5%의 포지셔널 인코딩 파라미터가 없으면 이 VIT는 절대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조그만한 파라미터들이 어떤 이제 모델의 성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게 저는 좀 신기해가지고 네, 가져와 봤고요. 어쨌든 포지셔널 인코딩은 되게 작은 파라미터를 차지하지만 트랜스포머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럼 포지셔널 인코딩을 할 때 뭘 고려를 해야 되냐를 먼저 보게 되면요. 우선은 각 타임스텝마다 하나의 유일한 인코딩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풋 시퀀스가 들어오더라도 만약에 첫 번째 위치한 인풋 시퀀스라면은 걔네들은 같은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다른 길이의 문장이 있어서 두 타임스텝 간 거리는 일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는데 얘가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 간의 벡터 차이가 있고 얘도 첫 번째 단어와 세 번째 간의 어떤 포지셔널 인코딩 간의 벡터 차이가 있을 텐데 얘네 둘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뭐 너무 크면 안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포지셔널 인코딩은 그냥 부수적인 정보예요.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지정하는 부수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얘네가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해치면서 커지면 안 돼요. 그리고 모델에 대한 일반화가 가능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첫 번째랑 비슷한 말인데 더 긴 길이의 문장이 나왔을 때도 뭐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이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에 대한 좀 부적절한 예시를 몇 개 가져왔습니다. 만약에
각 단어마다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단어는 1로 주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두 번째 단어는 2, 세 번째 단어는 3, 이런 식으로 시퀀스 크기에 비례해서 일정하게 커지는 값을 부여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퀀스의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은 이런 너무 크면 안 된다. 이런 문제를 이런 제약 조건을 해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너무 커지면 안 되니까 뭐 0에서 1까지 우리가 정한 다음에 맨 첫 번째 문장에는 0을 주고 맨 뒷문장에는 1을 줘가지고 이 사이를 그냥 똑같이 이제 나누자. 뭐 세 글자짜리, 그러니까 세 문장이면은 0, 0.5, 1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을 주고 네 개면은 네 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졌으면 다섯 개로 하면은 0, 0.25, 0.5, 0.75, 1 이렇게 주자. 이런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문제가 뭐냐면 더 긴 길이의 문장이 나왔을 때 똑같이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얘는 얘랑 얘는 그냥 똑같이 두 번째 들어오는 문장인데 두 번째 들어오는 단어에 대한 포지셔널 인코딩인데 값이 다르죠. 0.5와 0.25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나온 게 네, 이런 펑션 뭐 주기 함수라고 해요.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 같은 함수를 사용을 하자. 네. 그래서 사인이나 코사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냥 이건 진짜 부수적인 내용이어서 그냥 읽어보시다가 좀 관심이 있다 하면은 뭐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찾아보면은 나오니까 이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포지셔널 인코딩의 결과로서 어떻게 되냐면 네,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예쁘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마무리면서 이것만 알면은 트랜스포머를 이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럼 트랜스포머를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거가 저는 가장 궁금했어요. 자, 첫 번째로 계속 똑같은 예시로 할 거예요. 나는 학생입니다를 I am a student로 번역을 하는 예시를 들 겁니다. 그럼 나는 학생입니다가 인풋 시퀀스니까 얘네들을 인베딩을 한 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줘야겠죠. 포지셔널 인코딩을 한 결과가 이거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나는에 대한 어떤 인베딩 벡터가 이 2차원짜리 벡터고 학생 또 2차원짜리 벡터, 입니다도 2차원짜리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웨이트 매트릭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서로 곱해줘서 이 나는 학생입니다에 대한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를 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쿼리 키 밸류 구했으니까 자,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멀티헤드 어텐션 해야 됩니다. 근데 멀티헤드인데 자, 멀티헤드는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어텐션을 그려놨어요. 그냥 대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 키 QK 트랜스포즈 해서 다 프로덕션 해줍니다. 그다음에 스케일링 해줘야겠죠? 루트 DK. 여기선 DK가 2죠. 그러니까 뭐 2로 뭐 스케일링을 해요. 그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합니다. 그러면은 나는과 나는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나는과 학생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나는입니다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면 뭘 해야 되죠? 밸류 벡터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나는 학생입니다에 대한 각각의 어 어텐션 스코어가 여기랑 곱해지겠죠? 그러면은 나는과 나는에 대한 가중치와 나는에 대한 밸류가 곱해지고 학생에 대한 가중치와 학생에 대한 밸류가 곱해지고 입니다에 대한 가중치와 입니다에 대한 밸류가 곱해져서 더해주면 되겠죠. 이게 다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나는 학생입니다라는 새로운 어, 워드 벡터, 그러니까 벡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텐션 벡터죠. 어텐션 밸류 가지게 돼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뭐 해야 되죠? 레지듀얼 썸 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준 다음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지나고 또 다시 레지듀얼 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해줘서
이런 새로운 또 워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 어텐션 밸류를 이 인코더의 입력으로서 삼아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예요. 5번. 그러니까 처음에는 워드 임베딩에 대한 매트릭스를 인풋으로 받고 두 번째 인코더부터는 즉 이전에 인코더에 있었던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인풋으로 넣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랑 쿼리랑 곱해줘서 또 쿼리 나오고 얘랑 키랑 곱해서 키 나오고 얘랑 밸류 곱해서 밸류 나오고 그다음에 어텐션 해주고 이거를 5번 반복을 하면 되는 겁니다. 똑같은 걸. 그래서 인코더는 이런 식으로 학습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코더는 조금 잘 이해가 됐는데 디코더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디코더는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우선은 이거 여기서도 티처 폴싱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하는 단계니까 다음 단어를 잘못 예측해도 그냥 그 다음 단어에 대한 그라운드 트루스를 줘가지고 인풋으로는 이 그라운드 트루스를 다 줘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SOS 토큰도 써놨어야 되는데 그거는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SOS 토큰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각각 SOS, I am a student에 대한 그 워드들을 다 또 인베딩을 해주고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매트릭스를 구합니다. 워드 매트릭스. 이 워드 매트릭스를 구했으면은 다시 또 디코더에 있는 쿼리 키 밸류가 있겠죠. 얘네들을 다 서로 곱해줘서 I am a student에 대한 쿼리 벡터들을 다 구해주고 키 벡터, 밸류 벡터들 다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전과 다른 점은 자 이제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쿼리와 키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다 프로덕션을 해줘서 각각의 그 뭐냐 관련도 뭐라 유사도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유사도 계산한 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마스킹을 해야겠죠. 마스킹을 해서 i는 i에 대한 정보만을 참조할 수 있게 m은 이전에 나왔던 i와 m만을 참조할 수 있게 어는 I, am, 어만 참조할 수 있게 스튜던트는 다 사용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전에 나왔던 단어들만 참조할 수 있게끔 나머지 행의 나머지 위치에 있는 이 원소들은 다 음의 무한대로 바꿔줍니다. 자, 음의 무한대로 바꿔주게 되면은 얘를 소프트맥스 취하면 0으로 된다 했죠. 그래서 0으로 돼서 네, 0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제 이 마스킹이 된 거예요. 그럼 똑같이 얘를 밸류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 밸류 해주면은 얘네가 0이니까 밸류에 대한 그러니까 m 스튜던트에 대한 밸류가 아예 고려가 안 되죠. m도 어랑 스튜던트가 0이니까 여기 있는 어랑 스튜던트에 대한 밸류는 고려가 되지 않아요. 고려가 되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죠. 그럼 이런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기까지 한 건데 다시 애드하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줍니다. 이전에 나왔던 여기 인풋으로 사용을 했던 이게 색깔을 보시면 편한데 처음에 색깔이 요거였어요. 회색 색깔 그리고 어텐션 밸류가 뭐 연파란 색깔 그래서 얘네들을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 해줍니다. 그럼 어떤 진한 회색의 어떤 새로운 어텐션 밸류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 어텐션 밸류를 다시 얘는 쿼리만 여기 이제 여기 할 건데 여기서는 디코더의 쿼리만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있었던 쿼리 매트릭스를 곱해줍니다. 쿼리 매트릭스를 곱해준 게 요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디코더의 쿼리. 디코더의 쿼리와 그리고 마지막 인코더 스택에 있었던 키 밸류를 빼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QK 트랜스포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이번에는 4 곱하기 3짜리 매트릭스 어텐션 스코어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다음 뭐 똑같습니다. 그럼 이 어텐션 스코어 나왔으니까 밸류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서 또 I am a student라는 새로운 어텐션 밸류를 얻게 된다. 어텐션 밸류 얻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여기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예요. 레지듀얼 썸 해주고 FFM 보내고 레지듀얼 썸 또 해주고 그럼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워드에 대한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벡터 또 이 과정을 5번 반복하면 디코더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디코더 5번 했다 치고 그럼 여기로 넘어올게요. 그러면은 네, 뭐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지금 이렇게 또 회색이 됐습니다. 회색이 됐는데 얘를 리니어 연산을 취한다 했잖아요. 제가 리니어 연산을 아까 왜 한다 했냐면 우리는 결국에 하고 싶은 거는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에 있는 단어 중에서 다음에 나올 단어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무엇인지를 찾는 겁니다. 근데 뭐 지금은 I am a student밖에 안 썼지만 우리가 고려해야 할 단어에는 뭐 I am 말고도 on이라는 단어도 있을 수 있고 카라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다 많이 고려가 되잖아요. 얘네들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할 수 있게끔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면로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이 차원을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전체 단어의 수만큼 늘려줍니다. 차원을. 그 다음에 소프트맥스를 취해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i에 대해서 i를 표현하는 벡터는 이거잖아요. 이거에서 소프트맥스를 취했더니 m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럼 얘는 오케이 잘 예측한 거죠. 근데 m을 인풋으로 넣었을 때 이 벡터들을 보니까 소프트맥스를 취하니까 on이 제일 잘 나왔어요. 그럼 얘는 잘못 예측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티처 폴싱 한다 했으니까 다음에 나올 단어로 on이 나왔어도 우리는 어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를 보면 되는 거예요. 어에 대해서 예측한 결과를 보니까 카가 나왔네. 그럼 카가 나왔으니까 얘도 틀린 거죠. 그러면 스튜던트가 나왔어요. 그럼 스튜던트에 대한 다음 예측 단어로는 EOS 끝나는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잘 끝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네, 네네. 저 어디 여기 네, 이거 말씀. 네, 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색을 제가 다르게 해놨는데 얘네들이 똑같은 색이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랑 얘는 똑같은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럼 어떻게 추론을 할까에 대해서도 알아보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아웃풋에다가 원래는 티처 폴싱을 했으니까 전체 타겟 월드에 대한 거를 다 넣어줬었는데 실제로 인퍼런스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선은 인풋 시퀀스를 인코더에 입력을 해가지고 그럼 여기도 잘못된 것 같아요. 키 밸류가 아니라 마지막 스택에 뭐 워드 벡터라고 할게 어텐션 밸류라고 하겠습니다. 어텐션 밸류를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스택에 어텐션 밸류를 얻은 다음에 아웃풋에다가 넣어주는 거는 SOS 토큰을 먼저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SOS 토큰을 하나 넣어줘서 이 마스크드 멀티헤드 어텐션 하고 어텐션 밸류 첨부해가지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하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올 단어를 우리가 구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나왔으면 또 그 다음 단어를 입력으로 넣고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EOS 토큰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드 레벨로 보면은 음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Y 인풋으로 SOS 토큰이 처음에 그냥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Y 인풋이 음, 이 모델에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에 지금 제가 여기 인풋 시퀀스를 인코더에 입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는 이 모델 안에서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놔가지고 처음에 모델에 인풋 시퀀스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모델과 인풋 시퀀스를 넣어줌으로 인해서 어떤 어텐션 밸류를 얻게 되고, 그다음에 Y 인풋으로는 SOS 토큰만 넣어주게 돼서, 그럼 그 다음에 나올 아이템을 이 넥스트 아이템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이 프리딕션 구한 거에서 탑 K 그냥 가장 높은 거 하나 구한 다음에 그거를 넥스트 아이템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넥스트 아이템을 Y는 인풋에 컨캐터네이트를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뭐 SOS 토큰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는 뭐 I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for max length니까. 그러니까 왜 max length를 왜 근데 지정을 해놓냐면, 우리가 계속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EOS 토큰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이 잘못된 거겠죠. 학습이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뭐 너무 문장 길이가 길어져서 EOS 토큰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따로 이제 맥슬랭스라는 하이퍼 파라미터로서 저장을 해놓는 겁니다. 디코더는 최대한 최대로 나올 수 있는 토큰의 개수는 몇 개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SOS I 나오고, 그 다음에 M 나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고 스튜던트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걸 넣었더니 EOS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if next 아이템이 EOS면은 브레이크, 그냥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네, 프리딕트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어디에 사용이 되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영역에서 사용이 돼요. 근데 뭐 이제 그냥 대표적인 것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벌트. 벌트를 뭐 들어보셨을지 잘 모르겠지만, 버트라는 거는 그냥 이제 어떤 NLP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네, 모델이에요. 이 버트에서 엄청나게 많이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얘네들을 가지고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해가지고 그 레프레젠테이션 가지고 다른 다운스트림 태스크, 뭐 감정 분석이나 감정 분석, 아니면 뭐 챗봇에도 쓰이나?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뭐 감정 분석이나 감정 분석, 또 뭐가 있을까? 뭐 스팸 분류기면 스팸 분류기, 이런 데서 다양하게 많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뭘 쓰냐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를 사용을 합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을 사용을 해가지고 각각의 토큰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많이 아시는 GPT죠.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예요. 얘는 버트와 반대로 인코더 안 사용하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만 사용을 합니다. 뭐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라고 써져 있죠. 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합니다. 아마 제가 새로 올려놓은 PPT에는 그 버트와 GPT가 어떤 식으로 학습이 되는지 나와 있을 거예요. 버트는 빈칸을 채우는 느낌으로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 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계속 디코더에서 봤던 것처럼 오토 리그레시브 매너로 앞에서부터 그 다음에 나올 단어가 무엇일지 예측하는 과정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비전에서도 쓰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VIT라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굉장히 유명한 어, 활용 방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윈 트랜스포머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VIT만 대충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인풋 이미지들을 패치로 이렇게 나눠요. 작은 패치 단위로 나누고, 얘네들을 각각의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보면은 워드들로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을 단어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단어로서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가 어쨌든 지금 패치 정사각형 모양이니까 리니어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플래튼 시켜줍니다. 이렇게 평평하게 다 만들어줘요. 근데 얘네들을 그냥 넣는 게 아니라, 얘는 이제 패치 CLS라는 패치를 같이 넣어주게 됩니다. CLS 토큰을. 그래서 뭐 CLS 토큰하고 얘네들을 플래튼 시킨 거, 이렇게 벡터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거치게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디코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구조만 활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얘네들이 막 짜라락 짜라락 학습이 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뭐 CLS면은 CLS에 대한 벡터, 어텐션 밸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뭐 1번에 대해서는 1번에 대한 거, 2번에 대한 거, 3번에 대한 거 짜자작 나올 거예요. 근데 이 CLS 토큰을 왜 넣냐면, 이 CLS 토큰이 이 앞에 있는 이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다 담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CLS 패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CLS 토큰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CLS 토큰만 사용을 해서 MLP 헤드에 넣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돼요. 네, 뭐 아마
이해가 안 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공부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트랜스포머가 NLP, CV 뭐 여기는 안 써놨지만 그 추천 시스템에도 최근에 뭐 계속 사용이 되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활용이 가능하냐가 이제 인덕티브 바이아스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인덕티브 바이아스라는 게 뭐냐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 모델에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CNN 같은 경우에는 컨볼루션 필터가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컨볼루션 필터가 이렇게 계속 훑으면서 각각의 피처를 뽑아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좋은 게 이 정사각형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 사각형의 이미지 모양이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이어지고 그 다음 레이어에서도 이어지고 그러니까 되게 그림에 특화된 모델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CNN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CNN이 이미지에서 정말 잘 활용이 많이 되는 겁니다. R는 또 마찬가지로 어, 순서를 고려해 주잖아요.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이제 인풋 시퀀스를 넣어주는 게 이제 시퀀셜, 템포럴 인베리언스의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넣어주기도 했죠. 이런 것처럼 이 트랜스포머가 위의 모델과는 달리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합니다. 근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말인즉슨 모델의 자유도가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막 우리가 RNN을 이미지 처리하는 데 쓰진 않잖아요. 이런 것처럼 RNN은 시퀀셜 데이터를 다루는데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크니까 거기에만 쓰이는 건데 트랜스포머는 인덕티브 바이어스가 낮기 때문에 어디 뭐 이미지 처리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뭐 단어 처리하는 데도 쓰일 수 있고 언어를 처리하는 데 쓰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거의 단점은 좋은 성능을 내려면 이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CNN으로는 뭐 100장으로만 학습을 해도 충분히 얘네들이 학습이 가능했는데 만약에 VIT로 이제 학습을 시킨다 하면은 이제 뭐 1000장, 만장 이렇게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입니다. 첫 번째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텐션 메커니즘은 왜 나왔냐? RNN, LSTM, GRU가 인풋 시퀀스를 컨텍스트 벡터로 요약하는 과정에서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디코더에서 아웃풋 시퀀스를 출력할 때 매 타임스텝마다 인풋 시퀀스의 어떤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를 고려하는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쿼리키 밸류였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죠. 트랜스포머는 이런 인코더 디코더 간의 관계를 고려한 어텐션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장 속에서 각 단어별로 상관관계를 찾는 셀프 어텐션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을 사용을 했고요. 인풋 시퀀스에서 쿼리 키 밸류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또 뭐냐? 한 문장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디코더는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셀프 어텐 이거 셀프 빼야 돼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마스크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차례차례 다음에 나올 단어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단어들만을 가지고 어텐션을 취하기 위해서 마스킹을 해줬고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이제 디코더의 쿼리, 인코더의 어텐션 밸류를 키 밸류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레퍼런스는 이렇고, 네, 이걸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